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434회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치 않은 강제 휴식을 네.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길 기다리면서 했습니다. 갑자기 또 많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단계가 저희도 또 안전을 위해서 조금 휴방을 했었는데 5주 만에 다시 조심스럽게 재개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좀 많이 걱정도 해주시더라고요. 또 이제 원투펀치 끝난 거 아니냐? 맞아요. 라고 우려하셨던 분들께는 그런 건 아니었고 네. 저희는 굉장히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썼다. 그 네. 말씀을 드립니다. 도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이대로 그냥 원투펀치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떡하냐. 막 이런 우려도 있었어요. 일설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정순주 씨가 결혼을 해서 끝나는 거 아니냐. 제가 모든 걸 다 이제 끝나게 네. 시켰다. 본인께서 대답을 좀 해주셔야죠.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원투펀치는 쭉 함께 갑니다. 여러분들 절대 원래 뭐 결혼하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죠. 원투펀치는 여러분들과 쭉 함께 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또 5주 만에 재개를 했으니까 저희가 주제를 어떤 거를 잡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좀 리그가 또 해외 리그가 반환점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 돌풍의 주인공들을 한번 뽑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근데 또 이제 두 위원님들께서 겹치면 안 되니까 리그를 좀 나눠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장 위원님은 역시나 네. 프리미어 리그 그리고 저는 세리아랑 프리미어리그 두 팀 하고요. 네. 세리아는 한 팀만 했어요. 한 위원님은 또 어디 하시겠어요? 네, 저는 분데스리가 두 팀, 라리가 한 팀. 아, 이렇게 딱 네, 3-3으로 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리미어 리그부터 들어가 볼까요? 세리아부터 하죠. 세리아부터? 네, 세리아부터 프리미어리그는 제가 좀 짧게 할 거고 세리아 길게. AC 밀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돌풍이라는 저 표현은 AC 밀란한테 조금 어울리진 않죠. 네, 워낙 명문팀이었지만 최근 7시즌 동안은 세리아에서 지금 4위권 안에 진입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좋지 않은 행보를 보이다가 올 시즌에 이 스테파노 피올리 감독 체제에서 현재 녹화 기준으로 해서 12승 4무 1패 1위입니다. 네, 사실 올 시즌의 목표는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는 정도가 목표였는데 지금 그것 이상으로 해주면서 이거는 뭐 돌풍의 범주에 너 넣어도 뭐 AC 밀란 팬들이 기분 나빠하진 않을 것 같다. 지난 시즌 초반에 디안파올로 감독이 이제 경질이 되고 네. 이 피올리 감독이 이제 선임이 됐었는데 사실 피올리 감독이 막상 선임이 됐을 때 많은 팬들이 별로 그다지 기대를 많이 안 했어요. 네, 대부분의 팬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피올리 감독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축구 스타일 자체가 물론 이제 덕장이고 피올리 감독이 선수들 간의 어떤 융화나 신뢰를 상당히 이제 중요시하는 감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올리 감독이 어떤 획기적인 전술가 타입도 아니었고 그냥 뭐 라치오나 인터밀란 시절에 뭐 4-2-3-1 쓰고 또 피오렌티나 시절엔 4-3-3 쓰고 사이드 쪽에서 뭐 크로스 많이 하면서 좀 단순한 패턴으로 공격을 밀어붙여서 하지만 역습 허용하면 또 공간 노출도 많고 약점도 많고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 피올리 감독이 들어오면서 팀 내에서 이제 조금씩 바뀐 부분은 피올리 감독 혼자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 감독 스타일 자체가 전술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강조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전술적 마크맨을 둔 대인 방어 형태의 압박, 어떤 책임감을 좀 강조를 하고 그리고 공격 시에는 포메이션 상에서의 그 지역적 자신의 어떤 존에서의 어떤 역할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을 갖되 또 선수들에게는 자율성을 좀 부여하면서 공격 운영을 시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잘 뒷받침되면 거기다가 팀의 어떤 선수들의 동기부여나 그리고 또 이 감독이 선수단 융화나 또 여러 가지 팀 스피릿을 또 강조시키는 이러한 운영이 같이 맞물릴 때 좋은 성과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AC 밀란은 지안파올로 감독 때 그 시즌 시작 때 선수단 물갈이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AC 밀란에서 일부 선수들이 새로 들어오고 새로 나가면서 일부 물갈이가 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좋은 선수들을 일단 피올리 감독에게 적절하게 쇄신 작업 하에서 줘야 됐었기 때문에 당시에 밀란의 보드진이었던 이 보반 또 말디니 이 두 명이 이제 또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피올리 감독에게 또 새로운 선수들을 수급을 해주고 기존에 있는 선수들을 또 방출을 시키고 하는 작업들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들어와서 5경기 동안은 1승 1무 3패. 네, 8라운드 레체전부터 지휘봉을 잡았는데 7라운드 때까지 지안파울로 감독 경질이 된 상황에서 네. 과도기를 겪었죠. 1승 1무 3패. 좋지 않은 성적이었지만 조금씩 무언가 뭐 4-2-3-1도 써보고 심지어는 4-4-2도 써보고 또 4-3-3 기존의 운영, 피오렌티나 시절 운영도 해보고 하면서 전술적 실험도 해보고 기존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과연 남겨야 될 선수는 누군가, 정리해야 될 선수는 누군가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을 하는 단계가 있었고요. 지난 시즌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수소 같은 선수들, 또 히카르도 로드리게스, 뭐 피용텍, 뭐 보리니 이런 선수들을 이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21살의 안드레트의 아주 또 역동적인 윙백 겸 윙어죠. 살레마커스 같은 선수, 또 센터백이지만 경험이 좀 많았던 키에르 같은 선수, 네. 그리고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그렇죠. 역시 이 감독의 전술은 크로스를 통해서 마무리를 줄 수 있는 그런 타겟 스트라이커가 한 명 필요했고 또 센터백들을 묶어놓으면서 미드필더들에게 조금 더 자율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를 영입을 했는데 이건 보드진하고 같이 한 겁니다. 네네. 근데 이게 지금 딱 맞아떨어지면서 지난 시즌 후반기에 이미 반등이 시작이 됐었어요. 막판에 엄청난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연승도 있었고 이미 피올리 감독 체제에서 AC 밀란이 부활을 하려나라는 약간의 뭐 기대감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올 시즌을 앞두고 또 한 번 개편이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토날리 같은 선수, 브레시아의 20살의 또 네. 어린 미드필더죠. 아주 유명한 미드필더입니다. 그리고 또 레알 마드리드에서 21살의 브라임 디아즈 같은 선수 임대하고 21살의 하우게 같은 노르웨이 출신의 선수를 또 데려오고 또 맨유에서 달롯 같은 선수 측면 풀백의 또 백업 강화를 위해서 데려오고 이렇게 젊은 선수들을 데려오고 원래 이 피올리 감독이 젊은 선수들을 또 잘 키우는 과거에 또 업적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영입이 된 상황에서 비글리나 보나벤투로나 파케타나 이런 기존 선수들을 또 아웃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동안의 AC 밀란의 어떤 문제가 됐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운영. 이 과연 무엇이냐? 일단 선수단을 정리를 하는, 개편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올리 감독의 성향은 새로운 좀 역동적인 에너지를 주고 그동안 좋지 않았던 허리라인의 밸런스나 또 팀 내 빠른 어떤 공격 전환이 필요할 때 전환의 속도나 여러 가지 기동력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저하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올려줄 수 있는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빠른 측면 자원들 그리고 젊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새로 영입하면서 올 시즌에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이제는 자리를 잡고 챔피언스 티켓이 아니고 거의 우승 경쟁까지 할 수 있는 그렇죠. 체계가 됐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살레마커스 같은 선수가 들어가면서 오른쪽에서 상당히 스피디한 기존의 뭐 수소나 이런 선수들이 볼을 조금 끄는 스타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경기 템포가 좀 지연되거나 공격 전환이 빠르게 마무리가 되지 않는 형태가 많았는데 역동적인 살레마커스 같은 윙어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팀이 빨라졌죠. 일단 사이드 쪽이 살아나면 팀이 좀 빨라집니다. 기동력이 살아나면. 거기에 이 칼라브리아 같은 그동안 그냥 잠잠했던 오른쪽 수비수까지 같이 살아나는. 네. 이 감독 스타일이 풀백들은 또 상당히 공격 시에는 앞으로 전진시켜서 밀어넣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공격 가담해라. 거기서 칼라브리아 같은 선수들의 공격적인 재능, 공수에서의 능력이 올 시즌에 거의 만개하다시피 최고의 활약이 지금 되고 있고 왼쪽에서는 기존의 자원인 테오 역시 지난 시즌 초반에 들어왔지만 테오가 완전히 적응하면서 테오 선수를 공격 시에는 윙어로 아예 올려버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테오 선수도 상당히 스피디하게 왼쪽 사이드를 또 지배를 하면서 네. 좌우 공격의 스피드가 상당히 살아났죠. 그러면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고 허리라인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지 않았지만 캐시에 같은 선수를 중앙 미드필더에서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 배치를 시키면서 테오 선수는 올라가 버리니까 캐시에 선수는 뒤 커버를 좀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전술적 마크맨이 수비적으로 아예 내려서면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위치까지 그냥 올라가는 정도 네네. 수준에서 캐시에가 그동안 뭐 중구난방 약간 밸런스가 불안했던 그런 동선이 많이 안정화됐다. 네. 그러다 보니까 허리에 이제 베나세르 같은 선수가 왼발잡이지만 중앙 미드필더 오른쪽에 서면서 오히려 패스 역할, 좋은 패스 역할을 해주고 차라노글루까지 살아났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완전히 놓으면서 질라탄 선수가 센터백을 잡아주니까 물론 지공 시에는 질라탄이 조금씩 내려와서 연계 플레이를 해주고 들어가지만 밀어놓은 플레이에서는 질라탄이 센터백 2명 이상을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노글루 선수는 뒤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상대의 압박이 조금 더 다른 때보다는 풀어진 상황에서 아주 강한 패스들을 잘 넣어주지 않습니까? 차라노글루가. 그런 전진 패스들을 확실하게 넣어주고 본인이 바로 공격 가담에서도 2선에서 후리하게 움직이면서 본인의 킥력, 슈팅력, 어시스트 능력을 발현하면서 차라노글루, 테오 이러한 기존 선수들이 완전히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얘기죠. 캐시의 선수도 마찬가지고. 네. 네. 거기에 질라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측면에 윙포드인 하팔 레앙이나 또 레비치 이런 선수들이 윙포 또 최근에 질라탄이 부상일 때는 최전방 원톱 이런 위치를 번갈아 가면서 이 선수들도 상당히 공격적으로는 자율성이 살아났고 센터백의 키에르가 아주 중심을 잡아주면서 새로 영입된 선수였죠. 주장 로마뉴리와 함께 또 수비 라인도 안정적으로 변했고 네. 그러니까 최후방의 키퍼인 돈나룸마는 뭐 최고의 선방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네. 팀 전체가 지금 완전히 살아나면서 지금 같은 페이스라면 조금만 이제 좀 투자자가 AC 밀란의 좀 재정적인 부분에 좀 플러스 힘을 좀 넣어주는 상황이 되면 네. 자 과거의 전성기 못지않은 한 번의 황금 시대를 다시 한번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정도까지의 기대감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즌 뭐 절반이 지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1위 저는 올 시즌 후반기에도 우승 경쟁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원팀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질라탄 선수가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더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AC 밀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의원님은 분데스리가 라리가에서 어떤 팀부터 하시겠어요? 네, 저는 분데스리가에서 그 가장 흥미진진한 팀을 하나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한 팀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팀이 저는 분데스리가뿐만 아니라 유럽 축구 지금 현재 전체 시즌을 놓고 보더라도 네.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저는 흥미진진한 팀이 됐다고 믿어요. 이 팀은 어디냐?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에 이 팀을 꽤 좋아했었거든요. 한지 뮬러라고 제가 아주 네. 좋아하던 플레이메이커가 뛰던 팀인데 슈투트가르트입니다. 슈투트가르트요. 슈투트가르트가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15경기 치른 현재 5승 6무 4패로 10등이에요.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팀 수를 고려하면 10등이면 사실 뭐 절반 안쪽도 아닌 건데 그래도 뭐 네. 중위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슈투트가르트는 당연히 뭐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일단 2부 리그 2위로 승격한 팀이에요. 네. 그러니까 2부 리그에서도 뭐 1등으로 승격한 게 아니라 이제 2등으로 승격을 했는데 지금 10위면 사실은 뭐 순위 자체도 그래 선전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경기 내용이라든가 선수들의 개별적인 폼 자체 그리고 감독의 전술 이런 부분들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슈투트가르트가 현재 이제 15경기 치르면서 30골에 22실점이거든요. 그러니까 15경기에 30골이니까 일단 경기당 2골을 네. 터트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점이 22골이니까 공수 밸런스 면에서도 상당히 지금 좋은 밸런스를 갖고 있는 건데 이 슈투트가르트를 일단 흥미롭게 만드는 첫 번째 요소 감독이 좀 특이합니다. 네. 이 감독이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죠. 이탈리아 이제 이민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서 네. 대학에서 이제 축구를 하면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어플라이드 매서메틱스라고 응용수학으로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특이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독일에 와서 선수 생활을 하는데 선수 생활로서는 뭐 별로 뭐 보잘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브리그에서 주로 뛰었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본격적인 코치가 됐어요. 얼마 전에. 그때 누구 밑에서 코치를 했느냐? 율리안 나겔스만. 네. 네. 호펜하임에서 나겔스만 감독을 보조하는 코치였는데 둘의 인연이 이제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느냐면은 독일에는
전 세계적으로 축구 지도자를 키워내는 정말 첫째, 둘째를 다투는 엄청난 지도자 아카데미가 있어요. 네. 독일 축구의 전설적인 명장인 헤네스 바이스바일러 감독의 이름을 딴 그 헤네스 바이스바일러 아카데미라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나겔스만하고 룸메이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시작돼서 나겔스만의 호펜하임에서 이제 코치 생활을 하다가 슈투트가르트 지휘봉을 잡은 거는 2019년 거의 연말에 잡았으니까 지금 한 1년 조금 넘은 셈이에요. 그런데 이 감독이 이 자신의 그 독특한 경력만큼 보여주는 이 전술적인 이 움직임 자체가 대단히 현대 축구의 어떤 트렌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잘 맞닿아 있습니다. 일단 이 슈투트가르트가 쓰고 있는 포메이션을 보면 3-5-2 포진도 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3-5-2 포진도 쓰면서 이제 3-4-2-1 이런 형태도 쓰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 3백을 쓸 때 운영이 3-3-3-1이나 3-3-1-3-3 이런 형태로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사이드에 서는 윙백들이 사실상 윙포워드들이 사이드에 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을 위로 올려놓고 생각하고 미드필드 배치를 약간 다이아몬드 형태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게 그 유명한 요한 크루이프라든가 마르셀로 비엘사 감독의 이제 3-1-3-3 혹은 3-3-1-3 혹은 3-3-3-1 혹은 다이아몬드 3-4-3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포메이션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이 슈투트가르트에서 나옵니다. 아니 대체 그러면 이 팀을 이렇게까지 잘 이끌고 있는 감독 이름은 뭐예요? 이탈리아스러워야 되겠죠? 네. 이탈리아계 미국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펠레그리노 마타라쪼 감독입니다. 마타라쪼. 펠레그리노 마타라쪼. 네, 마타라쪼.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이 윙백들인데 저는 이 선수들의 몸값도 엄청나게 이제 지금 급상승 중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중에 한 선수는 뭐 프리미어리그 팀과 최근에 연결도 아주 강하게 되던데 이 위치에 서는 측면 자원들이 실라스 와망기투카, 탕기 쿨리발리, 니콜라스 곤살레스 요 세 선수가 있거든요. 와망기투카 선수는 콩고 민주공화국 선수고요. 쿨리발리 선수는 쿨리발리라는 이름에서 좀 나타나듯이 네네. 프랑스 선수고 니콜라스 곤살레스 선수는 아르헨티나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세 선수가 공통점이 다 테크니컬하면서도 무지하게 빠릅니다. 대단히 빨라요. 그래서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국면이 뭐죠? 전환의 속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단 이 사이드에서는 이 선수들은 이제 포메이션에 따라서는 윙포드로도 출전도 하고 이제 3백을 쓸 때는 윙백으로도 출전을 하는데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중앙 공격수까지도 들어가는 선수들이에요. 팀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정말 아주 다재다능하고 다방면의 유틸리티 플레이어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선수들이 모두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일단 상대 볼을 끊어서 역습으로 전환할 때의 속도가 아주 볼만합니다. 아주 볼만한 데다가 이 니콜라스 곤살레스 선수가 22살 만으로 쿨리발리 선수가 19살 와망기 투카 선수가 21살이에요. 그러니까 다 아주 그냥 파릇파릇 어린 선수들이고 기동력이 그러니까 더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가능성은 더 큰 거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선수 지금 말씀드리는 세 선수는 아마 올 시즌이 끝나기 전에는 몸값이 상당히 높아 있을 거고 이미 지금 겨울 이적 시장이나 이때부터도 욕심내는 더 큰 클럽들이 분명히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측면 자원들만 괜찮느냐? 그게 아니라 이 마타라쪼 감독의 포메이션 중에는 제가 이제 3-4-2-1, 3-5-2 혹은 실제 운영할 때 보면은 거의 3-3-1-3이나 3-1-3-3 같은 그런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4백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이 4백을 쓸 때는 주로 4-1-4-1 같은 포진을 쓰는데 이 4-1-4-1 포진은 주로 어떤 경기에 나오느냐면은 슈투트가르트보다 액면가의 전력이 확연히 좀 강한 상대. 네. 그러니까 약간 호화 군단과 이제 대결을 하게 될 때는 모양을 형태를 조금 단순화시키는 거죠. 네. 사실 너무 강팀과 경기를 할 때 이렇게 3백 막 이렇게 좀 너무 어려운 거 쓰다가는 오히려 역으로 이른바 털릴 수 있는 그런 네. 확률이 또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하게. 4-1-4-1 같은 조금 이제 단순하면서도 두 줄 수비를 좀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포진을 주로 강팀과의 경기에서 활용하는데 4-1-4-1이 됐건 3백 포진이 됐건 중앙 미드필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승우 선수 동료였던 그 신트 트라위던에서 뛰던 일본 선수 있어요. 엔도 와타루 선수가 있고 여기에 벨기에의 오렐 망갈라라는 선수가 있고 아마 요 선수는 아주 유명한 선수인데
레버쿠젠 레전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곤살로 카스트로 선수가 있습니다. 곤살로 카스트로 선수가 뭐 레버쿠젠, 도르트문트 이런 팀 선수로서 유명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슈투트가르트에 와서 이미 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 세 선수가 보통 이제 중원의 주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엔도 와타루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는 올 시즌 지금 현재까지 분데스리가 전체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통틀어 몇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의 퍼포먼스예요. 그러니까 슈투트가르트의 뭐 캉테 이렇게 불려도 이상하지가 않고요. 네. 여기에 이제 오렐 망갈라 요 선수도 22살 선수인데 요 아까 그 세 명의 측면 자원 말고 요 망갈라 선수도 저는 몸값이 오를 것 같아요. 요 선수가 정말 박스 투 박스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를 겸하는 움직임을 굉장히 잘해주는 데다가 볼을 잡았을 때 이른바 온더볼 능력도 좋습니다. 네. 온더볼 드리블 실력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값어치가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이 선수도 굉장히 유망한 선수인데 요 오렐 망갈라 선수의 이 전방위적인 전진 활동량 여기에다가 곤살로 카스트로 선수가 담당하는 부분이 창의성이죠. 그러니까 곤살로 카스트로 선수는 많은 뭐 유럽 축구 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제 유일하게 이 팀에서 30대 중반에 가까운 유일한 선수예요. 곤살로 카스트로 선수가 이제 노련미를 발휘해서 창의적인 부분을 좀 맡아줘요. 그러니까 확실한 수비형 미드필더의 왕성한 다재다능한 기술을 가진 중앙 미드필더에다가 곤살로 카스트로라는 베테랑. 이렇게 세 명의 미드필더가 3백이 됐건 4백이 됐건 요 세 선수는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 세 선수의 호흡과 조화가 대단히 좋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팀이 그럼 뭐 점유율을 뭐 한 뭐 60% 이상하고 뭐 굉장히 압도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슈투트가르트의 평균 점유율이 49.6%로 리그에서 역시 한 중위권 정도 됩니다. 그런데 49.6이면은 그러니까 점유는 아주 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못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타라쪼 감독이 구축하고 있는 이 슈투트가르트의 축구는 뭐 실리를 좀 중시하면서 역습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경기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강렬한 압박이 많고요. 그리고 사이드 공간에서 특히 상대보다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면서 서너 명의 선수들이 연계 플레이로서 빌드업 작업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통계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 슈투트가르트는 숏패스 비율이 롱패스 비율보다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팀은 만들어가고 어떤 기술적인 플레이, 창의적인 플레이 이런 것까지도 되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팀은 실리적이라고는 볼 수 없고 마타라쪼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는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축구를 한다. 그러니까 점유율이 50%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압박, 빌드업의 형태, 빠른 공격 전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마타라쪼 감독의 철학은 저는 프로액티브 풋볼이다라고 말하고 싶고 여태까지 레버쿠젠 만났을 때 비겼었고요. 도르트문트에게 5대1 승리를 거두면서 파브르 감독을 도르트문트와 안녕하게끔 만든 주인공이 바로 이 슈투트가르트였어요. 예. 그 슈투트가르트가 도르트문트를 5대1로 물리치는 경기를 한번 꼭 하이라이트 영상이라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선수들 대부분 다 등장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한판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트렌디한 축구 한번 여러분들도 즐겨 보시길 바라겠고요. 아스날 팬들에게는 좀 뼈아픈 얘기인데 한 줄만 추가하면 네. 슈투트가르트에 대해서 네. 슈투트가르트의 현재 디렉터가 스벤 미슐린타트입니다. 아스날에 잠시 있다가 이제 좀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떠나게 된 사람인데 이 미슐린타트가 특히 이제 위르겐 클롭의 도르트문트에 있었을 때 다이아몬드의 눈을 가진 디렉터 뭐 이런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다이아몬드의 눈을 가진 스카우터. 이 미슐린타트 씨가 2019년 한 초반 정도에 이제 슈투트가르트에 부임을 해서 그때 지금의 선수들을 거의 다 한 95% 이상 구축을 했던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슈투트가르트가 지금 10등을 하는 게 좀 놀라운다는 것이 뭐냐면 올 시즌을 앞두고 이 팀이 주전급 선수를 그렇게 영입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주전급 선수로 영입된 선수는 지금 뛰고 있는 주전들 가운데에서는 한 선수 정도 있어요. 발데마르 안톤 선수라고 하노버로부터 영입한 그 센터백이 하나 있는데 이 선수 제외하면 아까 말씀드린 뭐 곤살로 카스트로로부터 19살의 그 쿨리발리 선수에 이르기까지 다 사실은 지난 시즌부터 다 이미 있던 선수들이에요. 근데 요 선수단을 구축해 놓은 사람이 바로
미슐린 타트 디렉터다. 네, 이렇게 한 의원님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장 의원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은 아스톤 빌라. 지난 시즌에 본머스 와포드를 승점 1점 차로 막판에 2승 임무하면서 간신히 17위로 잔류에 성공했던 아스톤 빌라예요. 네. 지난 시즌이 수비력이 19위 네. 강등권이고 득점력은 15위, 득실차 마이너스 26. 네. 완전히 강등권이었죠. 그러한 팀이 올 시즌에 지금 2경기 덜 치렀는데요. 다른 팀보다. 녹화 기준으로는 8승 2무 5패, 득실차 플러스 13. 8위. 근데 2경기 덜 치른 거를 만약에 이긴다고 치면 그러면 4위권 안으로 더 진입할 수 올라가죠. 있는 승점입니다. 네. 일단 딘 스미스 감독이 아스톤 빌라가 지난 시즌 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진단을 너무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 문제가 됐던 부분은 승격을 할 때, 지난 시즌 승격에서 올라왔었잖아요. 승격을 할 때 챔피언십에서 먹혔던 그러한 주도적인 운영. 그릴리시 선수를 4-1-4의 중앙에 프리한 롤로 놓으면서 상당히 짧은 패스에 점유율을 많이 확보를 해서 주도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대와 맞붙어도 점유율에서도 밀리지 않고 공격에서도 공수 밸런스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탄탄한 운영이 됐었는데 네. 프리미어 리그에 오니까 이게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네. 주도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패스 횟수가 많아지고 거기서 끊기니까 프리미어 리그 팀들은 가차없이 역습해서 득점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릴리시 같은 선수가 챔피언십에서는 프리한 롤로 활기를 많이 쳤지만 지공시에 아무래도 좀 느린 템포로 나가서 상대를 밀어놓고 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상대 진영에서 그릴리시가 조금 지공 상황에서 고립되고 프리미어리그 올라와서 그런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전반기 때는 조금 먹혔는데 후반기 좀 가니까 이제 상대 팀들이 저 팀은 그릴리시 잡으면 돼. 그릴리시 봉쇄하면 돼. 그러니까 지공 형태로 좀 밀다가 그릴리시가 봉쇄당하면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팀이. 그래서 완전히 후반기 연패로 가면서 그렇죠. 야 이거 강등이다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막판에 약간의 철학을 바꾸면서 2승 2무로 겨우 살아남았어요. 막판에 극적으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올 시즌에 딘 스미스 감독이 축구 운영 형태를 바꿔야겠다 해서 전술 자체를 4-2-3-1로 바꿨습니다. 4-1-4-1에서 또 왕성한 기동력 보여줬던 맥긴 선수를 허리 라인으로 약간 내리면서 밸런스를 좀 잡아주게 하고 공격 패턴을 상당히 다이렉트하게 빠른 축구 전환으로 바꿨어요. 네. 일단은 중앙 미드필더를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수비 라인에서도 일단 밸런스를 그대로 유지한 채 측면 수비수들을 그동안 뭐 주도적으로 하려고 올려놓고 막 하고 플레이 오버랩도 강하게 했지만 어느 정도는 밸런스를 유지하고 오히려 공격 쪽에서 그릴리시가 고립되지 않도록 또 한 명의 조금 걸출한 온도볼 상황에서 능력이 있는 미드필더를 영입해야겠다 해서 로스 바클리를 데려왔습니다. 네. 첼시에서. 영입된 이후에 아주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해줬어요. 그릴리시하고의 이 콤비네이션 작업이 빠른 전환화에서 상당히 좋아졌고 그리고 상당히 다이렉트한 축구로 전환이 되는 횟수가 상당히 많아지다 보니까 최전방 공격수가 지난 시즌에 뭐 사마타가 됐던 또는 웨슬리 같은 공격수가 제대로 역할 수행을 못 해줬는데 네. 득점력에 움직임까지 좋은 공격 전환 시에 이런 선수를 찾아야겠다. 올리 워킨스라는 챔피언십 최고 공격수의 한 명 브랜트포드에서 맹활약했죠. 이 선수 데려왔죠. 이 선수도 최근에는 좀 골을 못 넣고 있지만 움직임이 워낙 좋고 연계가 좋아요. 그다음에 이 선수의 활용도가 엄청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영입된 선수가 오른쪽 수비수인 맷 캐시죠. 공수에서 뭐 최고의 활약입니다. 지금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요. 또 한 명의 이제 백업 2선 자원으로 역시 능력이 좋은 기술적 능력이 좋은 버틀란드 트라우레. 역시 이 선수도 리옹에서 데려왔지만 첼시 출신입니다. 네, 버틀란드 트라우레 선수를 또 데려오면서 백업에 대한 이선에서의 어떤 그 부분도 작용이 되는데 이 로스 바클리나 버트란드 트라우레의 영입은 어쨌든 빠른 전환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개인 능력이 좋은 선수들을 영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키퍼는 아스날의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역시 올 시즌의 최고의 선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 멤버 중에 센터백인 타이론 밍스의 파트너로 이제 2년 차가 된 콘사가 또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허리라인도 맥긴 선수가
나갈 때는 또 박스 투 박스를 적당히 나가주면서 허리라인을 지금 지켜주는 4-2-3을 운영을 해주기 때문에 밸런스가 일단 좋으면서 수비가 안정화되고 있고 전환이 되게 되면 글리시가 지공화에서 고립되는 게보다는 뒤에서부터 달고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서 또 달고 들어갈 때는 글리시를 고립시키고 에워싸고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네, 돌파 능력도 있기 때문에 글리시가. 최근에는 로스 바클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버틀란드 트라우레도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기존의 엘가지 선수도 윙포드에서 역할 수행을 잘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올 시즌에는 전체적으로 선수 영입 또 감독의 스타일 변화 이게 잘 맞아떨어지면서 아스톤 빌라가 완전히 환골탈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8위인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에스턴 빌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셨고요. 한의원님. 지난 시즌에 이미 플레이오프 거쳐서 승격한 팀인데 분데스리가 11등을 차지했습니다. 네. 우니온 베를린이 이미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라는 어려운 관문을 뚫고 올라와서 그때 이제 떨어뜨린 팀이 사실은 슈투트가르트인데 네. 예. 근데 어쨌든 지난 시즌에 이미 11등을 마크했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도 박수 짝짝짝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에는 지금 현재 몇 등이냐? 6승 7무 2패. 저희 녹화 기준으로 무려 5등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대로라면 이제 유럽 클럽 대항전에 출전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이 팀은 일단 우루스 피셔 감독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현재 54살이고 이런 추세로만 계속 잘 나가면 우니온 베를린의 서 알렉스 퍼거슨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니온 베를린 역사에서 아주 지금 좋은 시절을 황금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감독인데 이 팀은 아주 흥미롭게 전설이 된 팀 하나가 떠올라요. 스토크 시티. 스토크 시티가 이제 이른바 장신 군단. 네. 조금 시쳇말로 표현하면 이른바 떡대 군단. 그런 아주 한두 명 정도 빼고는 다 190 넘고 뭐 이제 그런 평균 신장 190 이상을 만들었던 팀이 있었는데 그런데 네. 이제 이 우니온이 스토크 시티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향기가 좀 풍겨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우니온 베를린이 지금 5등을 달리고 있는데 그동안 웨넨글라트바우와 1대1로 비겼고요. 바이에른 뮌헨과도 1대1로 비겼고요. 도르트문트는 올 시즌 정말 어려운 시즌인가 봐요. 아까 슈투트가르트에겐 1대5로 대패인데 네. 우니온에게도 1대2로 졌어요. 이 지금 웨넨글라트바우, 바이에른, 도르트문트 3경기에서 1승 2무를 거두면서 4골을 넣었거든요. 요 4골을 전부 머리로 넣습니다. 이 팀을 구성하고 있는 선수들의 신장을 보면 일단 센터백들은 크노에 선수가 190, 마빈 프리드리 선수가 192, 그리고 새로 임대된 니코 슐로트백 선수가 191, 플로리안 휘브너 선수가 193. 이 팀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3백과 4백을 병용해요. 그거는 슈투트가르트와 우니온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팀도 이제 3백, 4백을 오가는데 4백 쓸 때는 이제 우니온도 4-1-4-1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센터백을 구성하는 뭐 주전 멤버건 벤치 멤버건 간에 다 190대예요. 일단 신기하네요. 크죠. 네, 일단 키가 큰데 여기에 중앙 미드필더 3명도 상당히 큰 선수들이 있어요. 제바스티안 그리즈백 선수가 189, 크리스티안 겐트너 선수가 189. 이 선수는 이제 킥 능력이 좋아서 약간 공격형이긴 하지만은 로베르트 안드리 선수가 187.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드 뛰는 선수들도 대부분 190에 가까워요. 여기에 이제 측면 윙어로 기용되는 마리우스 ���터 같은 선수도 188. 수비형 미드필더 뛰는 그리시아 프레멜 선수는 약간 작은 것 같지만 184. 네.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23살짜리 공격수가 있거든요. 타이워 아워니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히나초 선수와 더불어서 나이지리아 연령별 대표 많이 뛰고 아주 맹활약했던 선수인데 이제 부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히나초보다는 조금 유명해지는데 약간 시간이 걸렸어요. 이 선수가 원 소속팀이 사실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에서 여기 지금 임대를 와 있는 건데 타이워 아워니 선수도 아주 크진 않지만 이 선수는 피지컬이 상당히 좋습니다. 피지컬, 몸싸움 뭐 이런 데 있어서는 정말 상당히 강인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선수도 어쨌든 183 정도 돼요. 그러면서 우니온은 기본 색깔 자체가 컨셉이 일단 실리적인 걸 깔고 가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점유율이 43.8%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올 시즌은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막스 크루제 선수와 더불어서 점유율가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5.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슈투트가르트에 비하면은 이 팀은 기본적으로 점유율가 좀 낮은 팀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패스 성공률도 올 시즌 현재 74.7%인데 이게 18팀 가운데 17등입니다. 그러니까 패스 성공률도 별로예요. 여기에 롱볼 개수가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전체 3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롱볼의 의존도가 많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트 플레이 득점이 많고 또 세트 플레이 득점이 지금 리그 전체에서 2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팀은 기본적으로 실리적인 경기를 펼치면서 상대의 볼을 끊어냈을 때 다이렉트하게 좀 연결을 시키고 아니면은 프리킥이나 코너킥 같은 장면을 만들어냈을 때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다수의 장신자들의 또 네. 신장을 활용하고 뭔가 그렇게 경기를 펼친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게 대단히 잘 통하고 성공적이다. 있습니다. 매우 성공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스날이 이런 팀들에게 프리미어리그 안에서 이제 경기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팀에게 굉장히 약했잖아요, 전통적으로. 분데스리가의 거함들은 물론 아스날보다는 사실 뭐 몸싸움 능력이나 평균적으로 피지컬 조건이나 이런 게 좋은 팀들도 많이 있지만 막상 우니온하고 붙으면요 이게 잘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팀이 올 시즌은 그런데 왜 성적이 더 상승했느냐? 약팀들을 또 다득점을 하면서 좀 잘 잡기 시작했어요. 네. 여기에 결정적인 선수는 막스 크루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팀은 기본적으로 실리적인 컨셉에다가 신체 조건 이런 거를 무기로 많이 내세우는 팀인데 근데 이런 식의 경기만 하게 되면 사실 약팀 상대로 충분한 승점을 쌓지 못하거든요. 그게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 팀은 막스 크루제 선수가 이제 페네르바체로부터 이제 나와서 완전히 프리한 상태로 있었는데 이 선수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단점이 보완이 됐네요. 보완이 됐죠. 막스 크루제 하면은 지금 현재 나이는 이제 한 33 됐습니다만 이 세대의 어떤 동세대 독일의 공격 자원들 중에서 정말 창조적인 측면으로 따지면은 손꼽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팬 여러분들께서 좀 아시겠지만 자기 관리가 잘 안 돼서 네. 항상 좀 사고를 많이 치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스타일이라 국가대표 기회도 실력에 비해서는 좀 적었었고 이제 그런 세월을 보냈지만 우니온 베를린에 이제 황원기에 온 거죠. 와가지고 9경기 뛰었는데 6골 5개 어시스트. 특히 이 막스 크루제 선수가 빌레펠트전이었나요? 거의 한 명의 선수가 정말 메시급 돼야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기들도 막스 크루제가 만들어냈던 경기가 있어요. 올 시즌에. 그래서 이 막스 크루제 선수가 가세를 함으로써 지난 시즌까지는 좀 보기 어려웠던 뭔가 상대 문전에서의 아주 절묘하고도 창의적인 상황 그런 부분도 약간 가미가 됐어요. 그런데 다만 막스 크루제 선수가 최근에 안타깝게도 좀 긴 기간에 부상에 빠졌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생각했죠. 야, 막스 크루제가 이 팀의 공격력을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 놨는데 막스 크루제 없으면 그럼 얘네 어떡하냐? 그런데 막상 최근 경기들에서는 크루제 선수가 없었거든요. 부상으로. 앞으로도 당분간은 나오지 못하는데 크루제가 없는데도 성적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잘하는 법을 배운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 나이지리아의 23살 공격수 아워니 선수가 지금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와 그 오른쪽 측면에 셰랄도 베커 선수라고 네덜란드 윙어가 있거든요. 이 두 선수가 엮어내는 역습이 크루제 선수가 없어도 나름 젊은 선수들끼리 굉장히 좀 폭발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크루제 선수가 돌아오게 되면 여기에 이제 테크니컬, 창의성 이런 것도 좀 더 가미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한의원님이 분데스리가에서 슈투트가르트 그리고 또 우니온 베를린 이번에 얘기를 해주셨고요. 장혜원님 이제 한 팀이 나왔잖아요. 프리미어리그의 또 한 팀 사우스햄튼입니다. 네. 지난 시즌에는 15승 7무 16패 승보다 패가 많았죠. 네, 그러면서 11위 차지했는데 올 시즌에는 현재 8승 5무 4패. 네. 네, 승이 훨씬 많죠. 2배 이상 많고 7위를 기록 중인데요. 득점력도 지난 시즌 같은 시기보다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이 팀은 아스톤 빌라가 새로 영입된 선수들의 효과를 같이 보면서 감독의 어떤 스타일 변화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팀은 기존 선수들의 전술적 이해도도 성장을 했고 그리고 감독의 어떤 그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적응도 네, 그런 부분도 성장을 했다. 하센이틀 감독입니다. 네, 이 하센이틀 감독이 지금 사우스햄튼 3년 차입니다.
라이프치 감독 시절 때 스타일을 많이 차용을 해서 그대로 이제 공격 시에는 4-2-2-2, 수비 시에는 4-4-2 두 줄 수비. 네, 그런 운영을 이제 병행하고 있는데 올 시즌 들어서 가장 하센히틀 감독의 색깔을 선수들이 잘 이해하고 구현하고 있는 시즌. 전술적 이해도도 올라갔고 그리고 기존 선수들의 전술적 이해도 상승과 함께 기량도 올 시즌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월콧처럼 새로 영입된 선수도 있습니다. 워커 네. 피터스, 월콧. 요 라인, 오른쪽 라인은 워커 피터스는 토트넘에서 왔고 월콧은 진짜 오랜만에 친정팀으로 온 거예요. 사우스햄튼으로. 왔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기존 선수들이에요. 최후방에 있는 센터백 베스트가르. 올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센터백입니다. 근데 최근에 또 다쳐가지고 좀 공백이 있긴 했었지만 이 베스트가르의 엄청난 장신 수비수죠. 이 장신 수비수의 세트피스 득점력도 올라갔고 수비력도 올라갔고 제가 이제 선수들 전술적 이해도와 함께 감독의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적응도 올라갔다라고 한 이유는 네. 얼마 전에 하센히틀 감독이 리버풀한테 사우스햄튼이 1대0으로 이기고 하센히틀 감독이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하고 왜 우냐? 클롭 감독을 처음 이겼다. 네. 그러니까 이 하센히틀도 라이프치 시절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왔지만 또 프리미어리그 적응하는데 시간이 지금 꽤 걸린 거예요. 그게 이제 올 시즌에는 거의 만개하고 있다. 상대 팀에 대한 스타일의 맞춤형 부분적 전술 운영도 이제는 어느 정도는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팀 선수도 기존 선수들이 능력들이 다 좋아졌어요. 데닝스는 뭐 여전히 좋아졌고 득점력도 좋고 움직임도 좋고 데닝스의 파트너였던 셰이 아담스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셰이 아담스의 움직임 또 어시스트 능력 이 투톱 간의 어떤 콤비네이션 연계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졌고 허리라인의 워드 프라우스 중앙 미드필더 워드 프라우스는 거의 올 시즌의 데이비 베컴입니다. 네.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날카로운 오른발 데드볼 킥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이 워드 프라우스가 올 시즌에는 커리어 최고의 이 킥을 보여주고 있고 새로 영입된 선수 중에서는 월콧 선수가 동기부여가 친정팀 지금 오고 나서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월콧 선수도 매우 열심히 뛰면서 월콧 선수가 원래 중앙 공격수도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공격 시에는 4-2-2-2로 바뀌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던 월컷이 중앙으로도 오고 왼쪽에 제네포가 중앙으로 오고 셰이 아담스나 데닝스 같은 투톱도 서로 4명이서 익체인징을 하면서 아주 유연하게 움직이고 거기에 이제 월콧도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움직임 동선을 감독이 요구하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본인도 좋아하는 것 같고 팀도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워드 프라우스가 아주 좋은 킥력들을 뻥뻥 패스를 함께 떠주고 있고 허리에 수비형 미드필더 중심을 잡아주는 로메오 선수도 올 시즌에 매우 좋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하면서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 센터백인 장신 센터백 베스트가르가 올 시즌에 커리어 최고. 키가 엄청 큰데 세트피스에서의 득점력 지금 올 시즌에 엄청 좋고 수비도 잘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 수비수인 워커 피터스도 의외로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하센히틀 감독 전술도 선수들이 상당히 탄탄하게 잘 이해하는 시즌인데다가 선수들까지 성장하면서 상당히 강팀으로 지금 변모하고 있다. 그래서 압박해야 되는 상황, 또 뒤로 물러서는 상황, 다시 또 빠르게 역습하는 상황, 지공 시에 이제 빌드업 시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선수들이 이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남은 지금 그 일정에서도 사우스햄튼은 강팀들도 상당히 긴장해야 될 지금 강팀으로 지금 떠올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최근에는 베스트가르가 부상으로 한 4경기 못 나오고 있고 또 셰이 아담스나 로메오나 이런 선수들도 이제 부상으로 빠지면서 아마 어려운 시기가 조금 있었겠지만 그런 고비만 잘 넘기면 사우스햄튼은 또 올 시즌에 계속 중상위권의 돌풍을 이어가면서 상위권을 위협하는 그런 팀으로 아마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 되는 집들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잘 되는 집 또 어떤 집일까요? 네, 이 팀은 아주 유명하고 국내 팬들도 관심이 이제는 꽤 많은 팀이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네. 밀란도 나왔는데 뭐 아틀레티코도 그렇죠. 못 나오리라는 지금 법 없지 1위죠. 않습니까? 그렇죠. 돌풍의 주인공. 일단 수치적으로 아틀레티코가 지난 시즌에 3등을 하기는 했지만 레알과 승점 차가 17점 차. 네. 2등인 바르셀로나와 12점 차였고 득실을 보면 아틀레티코가 38경기에 51골밖에 득점을 못했어요. 심지어 실점도 레알보다 2골 더 했어요. 아틀레티코면은 뭐 실점은 가장 적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득점력이었습니다.
38경기에 51골이면 아무리 아틀레티코가 기본적으로 공격 컨셉의 팀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네. 이 골수로는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와요. 38경기 51골이면 명문 강호로서는 좀 너무 약한 거거든요. 근데 올 시즌 16경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31골이에요. 훨씬 좋아졌죠. 그렇죠. 득점력이. 예, 득점력도 훨씬 좋아졌고 수비적으로도 지금 16경기에 6실점밖에 안 했어요. 리그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틀레티코도 돌풍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팀이 많이 바뀌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시메오네 2.0이라고 불리는 최근에 시메오네 감독이 구사하고 있는 이제 352 포메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아까 제가 슈투트가르트 와망기투카 선수 그리고 쿨리발리 선수, 니콜라스 곤살레스 선수 말씀드릴 때 사실상 공격수들인데 막 3백에서 윙백 뛰고 한다, 뭐 좌우도 막 바꿔가면서 뛰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선수들 말씀드렸잖아요. 아틀레티코에서는 야니 카라스코 선수가 지금 그걸 하고 있죠. 네. 사실상 공격수인데 3백의 윙백을 맡아보는 그러면서도 아주 왕성하게 수비로 내려와야 될 때는 또 기가 막히게 또 내려와줘요. 그래서 아틀레티코의 352가 지금 잘 작동하는데 이제 포인트 선수가 몇 명 있거든요. 1번 야니 카라스코 공격수적인 윙백을 지금 하고 있다. 2번 에르모소. 또 한 명의 포인트는 역시 주앙 펠릭스 선수. 주앙 펠릭스 선수가 뭐 최근에는 뭐 이 주앙 펠릭스 선수가 왜 중요하냐? 수아레스 선수가 사실 예전의 활동량이 아니잖아요. 바르셀로나 팬들이 수아레스 선수에 대한 불만이 메시 선수가 활동량이 좀 적은 거는 그거는 메시 선수가 그 대신 다른 거를 풀어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수아레스 선수 절에서는 좀 곤란하고 그렇다고 또 옛날만큼의 결정력은 또 아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팬들에게도 약간 계륵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아틀레티코 온다고 뭐 나이 한 살 더 먹었는데 그게 크게 치유가 되겠어요? 그렇죠. 안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수아레스 선수와 나머지 미드필더들 간을 연결시켜줄 만한 고리가 없으면 여기가 이제 분리가 되면서 수아레스 선수 완전히 고립되고 이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앙 펠릭스라는 자원이 있으니까 이 조앙 펠릭스 선수는 아시다시피 창의적인 패스, 창의적인 드리블 다 가능한 선수 아닙니까? 수아레스가 앞선에 좀 많이 머물러 있어도 조앙 펠릭스가 중간에 있다면 이 선수로 하여금 이제 수아레스 쪽으로 볼을 배달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앙 펠릭스 선수가 역시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 한 명 마르코스 요렌테. 네, 리버풀 팬들에게는 악몽을 선사했던 바로 그 마르코스 요렌테 선수인데 뭐 5-3이라고 하면은 이 세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있는데 이쪽에서 역삼각형 박스 투 박스 위치에 서면서 정말로 광범위한 공간을 커버를 해줘요. 그러니까 뭐 공격으로 올라갈 땐 거의 공격수의 움직임, 측면으로 돌아 나갈 땐 거의 윙어의 움직임, 뭐 컷백, 뭐 크로스까지 제대로 날려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예전에 비하면은 아틀레티코가 역삼각형 이 두 명의 미드필더가 다 올라가 버리면 예전에 아틀레티코보다는 중원 수비가 굉장히 헐거워지잖아요. 그거를 헐겁지 않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르코스 요렌테 선수가 또 왔다 갔다 이거를 굉장히 부지런하게 하죠. 이 선수가 신체 조건이 좋으면서도 빨라요. 정말 빠른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 리버풀전 같은 경우에 뒷공간 돌파나 이런 것도 가능한 건데 마르코스 요렌테 선수의 그 스피드와 다재다능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아틀레티코의 전술 변경이 또 통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포인트 4명 야니 카라스코, 에르모소 그리고 조앙 펠릭스, 마르코스 요렌테. 여기 이제 약간 수혜자가 또 한 명 있다면 르마 선수, 토마 르마 선수. 왜 그러냐면 토마 르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4-2를 아틀레티코가 전통적으로 썼을 때는 르마 선수가 들어가야 될 자리는 측면 윙어잖아요. 측면 윙어로서의 어떤 정말 폭발적이거나 이런 돌파력, 드리블러 이런 과는 조금 아니에요. 르마 선수가. 그러면은 르마를 어떻게 쓸까? 요즘 르마 선수가 역삼각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거든요. 르마에게 또 딱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돌파 뭐 그런 거를 아주 위주로 하는 플레이를 안 하더라도 주변 동료들과의 연계 같은 거는 르마 선수가 꽤 잘하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 쓰니까 르마한테도 대충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앙 섰다가 또 약간 초진 스트라이커 위치로 가기도 하고 또 측면 돌아 나가기도 하고 요 정도가 르마 선수에게는 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포진을 쓰니까 르마도 부활시켜서
쓰고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아틀레티코가 잘 나가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제가 올 시즌 돌풍의 주인공은 이었는데요. 아직 반환점 돌지 않았거든요. 시즌 끝에는 이 돌풍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서요. 저희는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